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액의 가상자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민주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첫 소식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억 원 코인 보유 논란에 이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등의 의혹이 터져나오자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입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당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탈당 선언으로 민주당이 사퇴 수습을 위해 꾸렸던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가상자산,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할 의무도 김 의원이 당적을 정리하며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감찰단의 활동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다소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탈당으로 당 지도부의 가상화폐 전략 매각 권유 역시 김 의원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애초민주당은 오늘 쇄신 의총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막상 김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또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속에서 어떤 혁신 방안이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지금 의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가 진행 중인 국회 본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의총은 당초 예정보다 40분가량 늦게 저녁 식사를 시작했고 잠시 전 7시 반부터 재개됐습니다. 당 쇄신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가장 큰 화두는 오늘 오전 전해진 김남국 의원의 탈당 소식이었습니다. 관련해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갖기도 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중간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용거래소나 전자지갑, 코인 종목 등에 대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내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비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난 박용진 의원은 좌고우면하고 늑장 대응해서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다. 당원 당규에 얽매이지 말고 김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계속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 기자, 김 의원 탈당 외에도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의총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시작하며 결론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14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석한 난상 토론인 만큼 의총은 당초 예정된 밤 10시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저녁 식사 전에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와 자유토론, 식사 후에는 분임 토론과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16명가량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되며 현재도 자유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발언 신청이 계속되며 자유토론이 매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의총에 앞서 신동근, 서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공개 의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잠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청에서 MBN 뉴스 강용입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안보람 기자와 김남국 의원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남국 의원이 어제 입장 강경하게 냈고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런 결정하기엔 배경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도부하고 상의했답니까? 네, 그야말로 전격적인 탈당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 전화를 받고 SNS에 탈당 메시지를 올렸다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요. 다만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인 7인의 일원이죠. 이재명 대표에게 미리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전격적으로 탈당을 결정한 이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일단 그 입장문에서 배경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선당 후사를 강조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초반 적극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면서 당에선 개인적 입장 발표를 자제하라고 김 의원에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 그 이후에 그 진상조사단을 꾸려달라 당의 권고를 따르겠다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자신을 향한 기사, 김 의원 표현 그대로 빌어오자면 황당무계한 기사가 이어지니까 당을 벗어나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결심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부분이요. 당에 대한 부담. 물론 무소속이 되면 불이익이 좀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선당후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냐. 당내에서도 조금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의원들 탈당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선당후사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할 때도 이 부분 제일 먼저 언급했었고 당시 의원들 사이에선 안타깝지만 옳은 결정이다. 결백을 밝히고 돌아와라 등의 지지 멘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분위기는 다릅니다. 당내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탈당을 하면서 진상조사는 물론 징계조차 불가능해진 겁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면서 당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결국 민주당 내부조사위원회에도 코인 거래 내역과 초기 투자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 활동 못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징계 여부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이런 사례가 악용되면 징계를 받기 전에 탈당을 해버리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래서 민주당 당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징계 회피 목적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 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또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박지원 전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 부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당규의 정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뭐 당 지도부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당이 취해야 될 뭐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그럼 일단은 징계에 대해서 당규의 근거는 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일만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부담이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친명계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나오는 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쇄신의총에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자정 능력도 보여주고 하면서 사실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기회마저 뺏겼다는 겁니다. 불을 끄려면 더 큰 결단,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 같은 게 있었어야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만 당 일각에선 사실상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끝낸 거다라면서 그걸 알고도 결단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파생된 것이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있고요. 가상자산 지갑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 한 의원은 유일한 방안은 자진 신고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징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수조사 얘기 꺼냈었는데 약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칫 국회의원 전체로 이슈가 확장된다면 김남국 의원 또 민주당에 대한 물타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작용한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김남국 의원이 진실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없어 보이는데 검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애초에 60억 넘는 코인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추적에 따르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죠. 종잣돈 마련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앞서 2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현재는 잡코인 거래라든가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입법 로비 의혹 등 추가로 제기되는 만큼 검찰의 3번째 영장 청구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현장에 우리 시찰단이 파견되는데요. 이 시찰단에 국내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다음 주 일본으로 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단과 관련해 단순히 일본 측 설명만 들으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설명만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오겠다는 겁니다. 특히 원안이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시찰단에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찰단의 성사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시찰을 환영한다며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사되지 않고 있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시찰단 파견 제안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이동형 장비를 활용해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뒤 국내로 배출되는 선박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 여부를 1시간 이내로 확인을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의 관련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당정이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모레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걸로 보이는데 간호사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원안 공포를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19일까지로 모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사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거부권 행사 시 단체 행동을 예고했던 간호협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간호법 논의에 이어 정부 여당은 내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권영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정치톡톡에서 유소년 야구대회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특별한 심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심판이 등장했습니다. 예.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등장한 남성,
야구광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유소년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이 포수 뒤에서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구심으로 변신한 건데요. 경기 시작 전 심판 장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결승전에 오른 선수와 감독에게 기념 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대형 야구공 모형에 사인을 하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같은 장소에서 축구 대회도 열렸다고 들었는데 어떤 취지의 행사였습니까? 네, 오늘 행사가 열린 곳은 용산 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인데요. 예. 원래 주한미군 부지였습니다. 이 부지가 120년 만에 반환되면서 지난 4일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을 기념하는 체육 행사가 열린 겁니다. 야구 대회에 이어 유소년 축구 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어린 선수들과 함께 트래핑 대결을 펼쳤는데요. 격려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축구장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파이팅! 전직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했다고 들었는데 이를 비판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나 좀 알만한 인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자신의 퇴임 후 일상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했는데요. 이를 두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글을 올린 겁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죠. 정 씨는 자신의 SNS에 억울해도 말 한마디 않으시는 박 대통령님, 자기들끼리 신나서 다큐 영화 관람하는 좌파,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박 대통령님의 존재만으로도 우파는 이미 좌파에게 승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여의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포털이 키워드 추천 서비스라는 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이른바 실검 서비스 기억하시죠? 예. 여론 조작 논란을 낳으면서 다음과 네이버는 각각 지난 2020년과 2021년 이 실검 서비스를 폐지했는데요. 그런데 양대 포털이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SNS를 통해 3년 전 폐지된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포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등 포털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권영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회의 막바지인 21일이 유력한 가운데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곧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풀려나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권 씨 변호인 측은 한미 양국 중 어디로 송환되더라도 무죄를 확신한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손한빛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가 현지 법원에서 최근 보석 허가를 받은 권도형 대표. 현지 변호로 맡은 브랑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환국 재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따라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숨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한국과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에 응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젤리치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재판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권 대표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내고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만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권 대표가 보석 이후 통신망을 활용해 보유 자산을 인출할 수도 있어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보석 신청 직전 가상화폐 지갑에서 대량의 코인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더리움과 루나 지갑에서 코인 300만 개가량이 빠져나갔는데 우리 돈으로 38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검찰이 권 대표가 테라 루나로 번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는 만큼 권 대표가 가상화폐를 처분한다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의 발인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어른의 잘못으로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늘로 떠난 조 군의 마지막 길을 친구와 학부모, 교사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8살 조은결 군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날. 동생의 영정사진을 든 친형이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주변은 애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발인을 마친 뒤 운구 차량은 조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등굣길에 오른 은결 군이 학교로 들어오고 조군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친구와 학부모들은 눈물로 배웅합니다.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은결 군을 떠나보낸 이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 법규도 강화를 좀 정말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조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려는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호위반 안 하고 안전운전하고 우리들의 길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은결군의 아버지가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린 스쿨존 내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글은 이틀 만에 16,000명이 넘게 뜻을 같이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피의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기를 넣으려고 좋은 의도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 주변에 경찰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묘소가 훼손됐고 그 안에서 생명기라고 적힌 돌덩이 6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것은 일종의 흙주술로서 후손에 대한 저주이자 사자에 대한 테러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있는 CCTV를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근접해 있는 CCTV거든요. 그 CCTV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1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 2달 만에 전남 강진 출신의 무형문화재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묘 발굴죄와 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지방선거에서 기운을 올려주려고 좋은 의도로 기보충 작업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피의자 중 3명은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시성이었지만 문중 관계자가 아닌 단순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해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요구한 건데 조주빈의 속내는 뭘까요?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조주빈은 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주빈이 항고하자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재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한지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 씨 측은 심리 과정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측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서 받게 될 2차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국민참여재판을 고집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심원들 앞에서 그 진술을 하는데 위축되고 진술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측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13차례나 막말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를 인간 말종에 빗대기까지 했는데 법원은 이런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40대 여성 A씨의 딸은 지난 2020년 11월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B군과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B군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A씨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A씨는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합니다. B군 어머니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학폭위에 신고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갈등이 커지던 중 B군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마주친 A씨 딸에게 막말을 했고 A씨 역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약 2시간 넘게 A씨는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13차례에 걸쳐 B군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B군 어머니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런 어머니를 둔 죄가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A씨가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말이 요즘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 최고의 직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선생님 5명 중 1명만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 학교로 발령받은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부모, 동네 주민과 울고 웃으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나온 이 영화 속 교실 풍경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6,7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로 교총이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한다는 반응 역시 20%에 그쳤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교원들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 무려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를 택했습니다.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숙제가 많다, 힘들다. 활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엇인가를 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선생님들은 과거에 비해 무분별한 신고나 고소고발이 늘어난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업 방해나 그런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정당한 생활 지도라든지 교육 지도를 했을 때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면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교총은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선생님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 지휘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지난 미국 출장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습니다. 물론 전에도 만난 적이 있지만 별도로 공식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선두 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체류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가장 앞선 기업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럴 때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글로벌 전장 반도체 시장은 내년 520조 원, 5년 뒤 9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도 반도체 보폭을 넓힙니다. 일본 언론은 삼성전자가 3천억 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내에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이 목표인데, 삼성전자의 투자금 가운데 절반가량은 일본 정부가 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튀르키예는 20년째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선이 시작된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시작된 튀르키예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당선 여부입니다. 2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통해 2033년까지 사실상 종신 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Biz ülkemizi böldürtür müyüz? Bay Kemal bölücü. Bay Kemal bu teröristlerle işbirliği halinde. 하지만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비판과 지난 2월 대지진 초기 대응 부실 논란까지 겹치면서 야당 단일 후보에게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Biz Batı'nın uygar dünyanın bir parçası olmak istiyoruz. Ülkemizde demokrasi istiyoruz. Otoriter bir yönetim istemiyoruz. Özgürlükler istiyoruz. Gençler ve kadınlar. 친서방 성향인 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서방의 대러시아 체제에 동참하지 않았던 에르도안의 노선이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2주 뒤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러시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고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침략자와 희생자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신혜진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손을 맞잡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교황을 만났습니다. 40분가량 이어진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를 직접 규탄해달라고 요청했고, 침략자와 희생자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зказав про злочини, які скоїли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проти наших людей, про депортацію українських дітей. Невідомо навіть точне число, скількох дітей Росія вкрала з України. 교황청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과 만난 후 이탈리아의 한 방송에 출연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침략자 사이엔 중재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교황의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했습니다. Dell'Ucraina, ma ancora di più per dimostrare che noi scommettiamo sulla vittoria dell'Ucraina. 이탈리아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군사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한강에선 이른 물놀이가 펼쳐졌는데요. 덕수궁 돌담길에선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예가 열렸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넓은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젖었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 시민들은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이른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물놀이 발 담그고 할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잠깐 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온 모녀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자전거 타고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물놀이 하고 나니까 기분 좋아요.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청년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전통 의례가 열렸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청년은 행사에 참가해 성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거리에 나와보니까 제가 성년이라는 게 약간 실감도 나는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쌓아보는 그냥 좀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성년이 아닌 시민들도 친구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추억을 남깁니다. 오랜만에 멀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 가지 부스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주말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두산이 정수빈의 호수비와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양의지의 활약에 힘입어 기아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선 선두 울산이 2위 서울을 꺾으며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좌중간으로 날아가는 쭉 뻗는 타구를 두산 중견수 정수빈이 어느샌가 달려와 낚아챕니다.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는 미소로 화답합니다. 후반까지 팽팽하게 이어진 경기의 해결사는 152억 원의 사나이 양의지였습니다. 5대4로 앞선 8회 말 양의지는 투런 홈런을 쏘아올리며 기아를 5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라운드 나가서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짐들은 형들이 질 테니까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회 5대5로 맞선 2사 3루 상황. LG 오지환의 빗맞은 타구가 내야수 사이로 흐릅니다. 이 안타는 그대로 결승타가 됐고 LG는 삼성과의 대결을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습니다. 울산에선 프로축구 1위 팀 울산현대와 2위 팀 FC서울이 맞붙었습니다. 전반 14분 울산의 마틴 아담이 크로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갔지만 서울도 후반 시작하자마자 김신진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울산에는 서울 킬러 바코가 있었습니다. 바코는 연이어 골망을 흔들며 서울의 기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울산은 서울의 추격을 3대2로 따돌리며 5연승으로 확실한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일부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남부와 남부 내륙, 경상권 동해안으로는 밤까지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인 화요일에는 30도까지 올라서 꽤 덥겠습니다. 낮 동안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일부 남부 내륙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이 안개는 모두 걷히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덩달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에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제주 산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전주가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2, 3도가량 높겠고 전국적으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에 비 예보 들어있고요.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